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셰익스피어의 나라, 왕실의 나라.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영국은 그 끝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여왕의 이혼 문제로 종교가 갈라졌고 세금을 너무 걷던 왕은 시민들에게 쫓겨났으며 평범한 궁녀가 왕비가 되었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죠. 이 땅은 늘 갈등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죠.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볼 건 왕과 여왕의 찬란한 이야기이자 그들에게 맞서 싸운 민중의 이야기, 그리고 잉글랜드가 영국이 되어가는 그 길고도 파란만장한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땅은 브리튼이라 불렸고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 중심의 사회였고 그들만의 언어와 신화, 전통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 멀리 대륙에서 거대한 제국이 찾아옵니다. 로마 제국. 기원전 43년 로마는 이 섬을 점령하고 도로를 깔고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들여옵니다. 지금 런던의 원형인 론디니움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400년 가까이 로마는 브리튼을 다스렸지만 제국이 흔들리면서 결국 철수하게 되죠. 그 순간 이 땅은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바다 건너 게르만족들이 몰려옵니다. 이름도 낯선 앵글족, 색슨족, 유투족, 처음엔 용병으로 왔다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죠. 바로 이 시기 앵글로색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이 땅은 점차 앵글랜드, 오늘날의 잉글랜드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오래 평화롭진 못했습니다. 8세기부터는 또 다른 침입자가 바다를 건너오죠. 바로 바이킹.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온 이 전사들은 해안가를 약탈하고 도시를 불태우고 아예 땅까지 차지해버립니다. 그들의 지배 지역은 데인로라 불렸고 영국 북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와 충돌이 생겨났죠. 이 침입자들에 맞서 싸운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알프레드 대왕. 바이킹에 맞서 남부를 지켜내고 학교를 세우고 법을 정비하고 잉글랜드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066년 잉글랜드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왕이 후계자 없이 죽고 왕위를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정보광 윌리엄. 그는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잉글랜드를 무너뜨립니다. 이 승리로 잉글랜드는 노르만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고 프랑스어가 귀족의 언어가 되며 정치 체제도 완전히 바뀌게 되죠.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 그 속에 라틴어도 프랑스어도 섞여 있는 이유. 바로 이 시절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켈트의 땅 브리튼은 로마의 식민지로 앵글로색슨의 나라로 그리고 결국 노르만 왕조의 잉글랜드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 왕은 곧 신의 대리인이라 불렸습니다. 말 그대로 법 위에 군림하던 존재였죠. 하지만 1215년 영국에서 그 상식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장의 종이, 아니 한 권의 문서가 왕의 손발을 묶어버리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존 왕. 형은 십자군 원정으로 유명한 사자심왕 리처드였지만 존은 형만큼 인기가 없었어요. 무리하게 전쟁을 벌이다가 프랑스에 있는 영국의 땅을 대부분 잃었고 그 손실을 메꾸겠다고 귀족들과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세금을 걷어들였죠. 전쟁엔 지고 돈만 계속 뜯기니 귀족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칼을 들고 일어난 귀족들이 존 왕을 런던 외곽 러니미드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문서에 서명하게 하죠. 그게 바로 마그나 카르타, 위대한 헌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왕도 법을 따라야 한다. 정당한 재판 없이 누구도 체포되거나 벌받을 수 없다. 세금은 귀족들의 동의 없이 거둘 수 없다.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엔 엄청난 혁명이었죠. 왕의 권력을 법으로 제한한 첫 사건, 그리고 훗날 민주주의의 시작이 된 문서니까요. 물론 존 왕은 이 문서에 마지못해 서명한 뒤 곧바로 무효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결국 내전이 벌어지고 그는 병들어 죽죠. 그 후 그의 아들 헨리 3세가 왕이 되면서 마그나 카르타는 다시 살아나고 영국 정치의 뿌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단지 귀족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위대한 원칙을 처음으로 세운 문서였어요. 훗날 이 정신은 대서양을 넘어 미국 독립선언서, 프랑스 인권선언,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과 인권의 기초가 됩니다. 힘 있는 자만이 모든 걸 누리던 시대에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법 앞에선 평등해야 한다. 그 작은 외침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 첫걸음이 되었던 거죠. 왕도 법을 따라야 한다. 마그나 카르타 이후 왕의 권력은 조심스레 줄어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영국 왕들은 여전히 야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땅에 대한 미련은 쉽게 접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미련이 전쟁으로 폭발합니다. 1337년 100년 전쟁이 시작됐죠. 이름 그대로 무려 100년 넘게 이어진 전쟁입니다. 시작은 꽤 단순했어요.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프랑스 왕실의 외손자였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손자니까 프랑스 왕위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영국 사람이 어떻게 프랑스 왕이 되나. 그리고 그렇게 전쟁은 시작됩니다. 초반엔 영국이 기세등등했습니다. 화려한 프랑스 기사단을 영국 병사들이 롱보우 긴 활로 무너뜨리죠. 크레시 전투, 푸아티에 전투에서 연달아 승리하고 심지어 프랑스 왕까지 생포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오래가고 흐름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소녀가 등장하죠. 잔다르크.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그녀는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반격에 나섭니다. 그녀의 등장은 프랑스 민심을 모으고 전쟁의 분위기를 뒤집어 놓죠. 결국 1453년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의 대부분 땅을 잃고 칼을 내려놓게 되죠.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한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왕은 의회에 손을 벌려야 했고 귀족뿐 아니라 상인과 도시민도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의회는 점점 힘을 가지게 되죠. 또 하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프랑스 사람들과 다르다. 전쟁을 통해 처음으로 영국인이라는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진 왕의 땅이 곧 나라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갖게 된 겁니다. 100년 동안 싸우며 영국은 점점 영국이 되어갔던 거죠. 자식 하나 낳는 일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16세기 튜더 왕조의 두 번째 왕 헨리 8세, 젊고 강한 왕이었고 자존심도 셌죠. 하지만 그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들이 태어나질 않았어요. 당시엔 왕위 계승이 나라의 안정을 뜻하던 시기였고 헨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끝내고 새로운 여인 앤 불린과의 새 출발을 원했죠. 문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국은 가톨릭 국가였고 이혼은 교황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교황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당시 왕비는 스페인 황제의 이모이기도 했거든요. 그러자 헨리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교황 없이 내가 직접 종교를 이끌겠다. 그렇게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고 자신이 수장이 되는 영국 국교회, 지금의 성공회를 만들죠. 이건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교황의 손에서 벗어나 왕의 권력 아래 종교를 둔 최초의 사건, 곧 영국 정치의 대전환이었죠. 이후 헨리는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거대한 교회 재산을 몰수합니다. 영국 왕실은 부자가 되었지만 나라 전체엔 종교 갈등의 불씨가 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결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 6명의 아내, 그중엔 이혼당한 이도 처형된 이도 있었죠. 왕실은 늘 불안했고 후계 문제도 꼬여만 갔습니다. 세 번째 아내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일찍 죽고 첫째 딸 메리는 가톨릭 신앙 회복을 시도하며 수많은 신교도를 처형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블러디 메리라 불렀죠. 결국 혼란의 시대는 그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 1세의 손에서 정리됩니다. 헨리 8세는 단지 아내를 바꾸려 했던 게 아니라 결국 신의 질서와 왕의 권력 사이에서 국가의 길을 바꿔버린 왕이었습니다. 나는 내 나라와 결혼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남긴 이 한마디는
그녀가 어떤 여왕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혼도 남편도 없이 그녀는 온전히 나라를 위해 살았던 여왕이었죠. 그녀는 헨리 8세와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반역죄로 처형당했고 엘리자베스는 왕실에서 애매한 입장으로 자라나야 했죠. 그런 그녀가 결국 영국의 왕위에 오릅니다. 1558년 25살의 나이로요. 그녀가 나라를 이끌던 시기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엘리자베스 황금기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 찬란함 뒤에는 늘 위기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가톨릭 강국들은 잉글랜드를 위협했고 국내에선 종교 갈등이 여전히 심했죠. 엘리자베스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신앙과 정치를 절묘하게 조율하며 나라를 조금씩 안정시켜 나갑니다. 그러던 중 1588년 드디어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가 영국을 향해 출발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군대를 직접 찾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자이지만 내 마음과 배짱은 왕의 것, 더군다나 잉글랜드 왕의 것이다. 그리고 기적처럼 영국은 그 무적 함대를 물리칩니다. 바람과 바다 그리고 해적 출신 제독 드레이크까지 모든 게 엘리자베스를 도왔죠. 이 승리 이후 영국은 유럽의 바다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시대는 단지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제국의 꿈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기 셰익스피어가 무대에 올랐고 문학과 예술, 과학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빛나는 나라가 되어갔죠. 엘리자베스는 끝까지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국가 그 자체로 기억되는 여왕이 됐어요. 그녀가 죽은 뒤 왕위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에게 넘어가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훗날 영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엘리자베스 시대에 있었던 셈이죠. 사랑은 없었지만 자존심과 신념 그리고 바다를 향한 도전으로 세계를 향해 문을 연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그 자체로 영국의 운명을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대부분 잉글랜드의 역사였죠. 하지만 오늘날의 영국, 정확히는 영국 연합왕국 유나이티드 킹덤은 4개의 나라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1세가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는 잉글랜드에선 제임스 1세가 되면서 두 나라의 왕이 한 사람으로 겸직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법적, 정치적으로는 아직 별개의 나라였어요. 1707년 연합법이 통과되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하나의 나라,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1801년 아일랜드까지 합쳐지며 지금의 영국 연합왕국이 완성되죠. 이후 아일랜드는 독립하게 되고 북아일랜드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국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역사적 타협과 통합으로 만들어진 연합국가인 겁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도시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칙칙폭폭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공장 굴뚝에선 쉼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시골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고 기계 앞에서 밤낮 없이 일하죠. 이게 바로 산업혁명,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왜 하필 영국이었냐고요? 석탄과 철이 풍부했고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과학 문화도 있었고 자유로운 상업과 기업 환경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 공장들을 움직일 자원과 시장은 바다 건너 식민지들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회사라는 이름의 제국이 있었죠. 영국 동인도 회사, 1600년 왕실의 특허를 받아 설립된 이 회사는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꾸릴 수 있었고 조약을 맺고 전쟁까지 벌일 수 있었죠. 사실상 한 회사가 나라를 지배한 셈이었어요. 18세기 플라시 전투에서 인도 벵골 지방을 장악한 뒤 동인도 회사는 인도 전역의 영향력을 확대했고 수많은 자원을 본국으로 실어날랐습니다. 면직물, 향신료, 차, 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력과 세금이요. 하지만 이 회사의 수탈은 지나쳤고 결국 반발과 내분 끝에 영국 정부가 회사를 해산시키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로 만들게 되죠.
바로 그때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1837년 즉위한 빅토리아 여왕은 무려 63년 동안 나라를 이끌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현실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시대, 영국은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고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까지 어디든 유니언잭, 영국 국기가 펄럭였습니다. 이 눈부신 제국의 뒤엔 어두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공장에선 어린아이들이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고 빈민가는 질병과 범죄로 가득했으며 식민지에서는 수탈과 억압 그리고 저항이 반복됐죠. 그럼에도 빅토리아 여왕은 당시 국민들에게 질서와 도덕성,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족 중심의 가치, 근엄함과 절제, 빅토리아 시대란 이름 자체가 시대 정신이 되었죠. 문화도 꽃을 피웠습니다.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도시 빈민의 현실을 그려냈고 과학자 다윈은 진화론으로 세계관을 뒤흔들었으며 예술과 음악, 건축은 모두 대영 제국 스타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제국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19세기 말 미국과 독일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영국의 경제적 우위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세기의 문 앞에서 제국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만 이제 그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영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엄청난 자원과 사람을 잃었고 무너진 경제와 국민들의 피로는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 시기 식민지들은 하나둘씩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인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영국은 더 이상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퇴장하는 제국이 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갈등도 빼놓을 수 없죠. 19세기 무역 불균형을 핑계로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그 대가로 홍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50년 홍콩은 오랜 시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고 1997년 마침내 중국에 반환되며 제국의 마지막 흔적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역사적 전환기 영국을 상징했던 인물은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습니다. 1952년 즉위 이후 무려 70년 동안 그녀는 제국의 끝과 현대 입헌 군주제의 정착을 함께 지켜봤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세상은 또 한 번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놀라운 선택을 하죠. 브렉시트. 2016년 국민 투표 끝에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한 유럽 국가들과의 연대를 끊고 우리 길은 우리가 간다는 새로운 독립의 길을 택한 겁니다. 이 결정은 영국 사회를 둘로 나눴고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불러왔지만 한편으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묻기 시작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왕위는 찰스 3세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영국은 이전의 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진 않지만 영국은 여전히 문학과 음악, 축구와 패션, 그리고 왕실이라는 독특한 문화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는 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맞서 싸우며 브리튼이라는 작은 섬나라는 왕의 땅에서 시민의 나라로 그리고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영국은 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오랜 이야기들은 오늘의 선택과 내일의 방향을 조용히 깊이 있게 비추고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다음 장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역사 여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